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이번 디자인 싱킹 주제는 취업과 회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디자이너가 피해야 하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도 잘 안되는 요즘에 갈만한 회사들이 어떤 건지 소개해도 모자른 마당에 무슨 피해야 하는 회사를 소개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너무 많은 회사들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 점이 아마 이미 디자이너로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게 되고 어떤 동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나만 잘하면 환경이 어떻던 주변 동료가 어떻던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서로 그 실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며 발전해 나가는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시스템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개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아닌데 우리 회사는 네 말대로지만 매출도 좋고 내 연봉도 높은데 이렇게 걸으면 우리나라 회사 다 폐업해야 한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로드뷰로 봤을 때 외제차가 2대 이상인 회사는 걸러라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도 아닌 저의 경험들이 담긴 개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피해야 하는 회사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도 궁금해졌는데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크랙스는 회사입니다. 저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을 쓰던 2D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크랙을 쓰는 디자이너 개인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나 외주처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디자이너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했다면 사실 디자이너가 불법 크랙을 사용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어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구독제로 변경됐고 가격도 한 달에 친구랑 술 몇 번 안 먹으면 될 만한 금액으로 그나마 합리적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많은 회사들에서는 극단적으로 그걸 왜 돈 주고 쓰냐고 바보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는 예전에 5개 광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폰트 좀 좋은 걸 쓰고 싶어서 여러 국내 업체들의 폰트를 구매해서 쓰고 싶다고 대표님께 설득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당장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아웃풋까지 나오게 됐다가 이후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눈앞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다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네가 제대로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크랙을 쓰는 회사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즘은 그래도 금액도 합리적인 데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묵인하지 않고 추적을 통해 접속 기록을 조회해서 불법으로 크랙을 사용하는 회사들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더 이상 불법 크랙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불법 크랙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너무 당연하게 첫 출근을 하면 크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사수나 실장님들로부터 링크를 전달받거나 크랙이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위해 결제한 라이센스로 일단 먼저 일하고 있으면 나중에 결제해준다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크랙을 쓰는 회사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디자이너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영업 직군에서 멀리 이동해야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훔쳐 타고 가라고 할 것도 아니고 촬영을 해야 해서 장비가 필요한데 카메라가 대여하는 것도 비싸니까 영화 감독들도 요즘엔 아이폰만으로 찍는 사람도 있다던데 폰으로 찍으라고 할 것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디자이너에게 프로그램 사주는 건 아까워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자기들 포폴이 다른 회사에게 무단 도용되면 길길이 날뛰면서 고소한다고 뛰어다닐 거면서요. 뭔가 말해놓고도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 무섭긴 한데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처럼 그리고 고위험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워커나 헬멧처럼 디자이너에게 프로그램은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룰을 지키지도 않는 회사들이 과연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지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수나 동료가 없는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면접을 보러 돌아다니면 지금 디자이너는 기존에 있던 분이 퇴사하셔서 공석이다 혼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도 연차가 낮을 때 혼자 디자이너로 입사해서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실장까지 한 달 만에 진급하는 기적의 승진을 경험했었는데 연차가 좀 쌓인 상태고 회사에서 디자이너의 파워가 센 곳이라면 편하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아무리 학원 같은 곳에서 잘해서 인정을 받고 좋은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로의 취직까지는 이어지더라도 그 이후 회사원으로서의 생활은 밖과 전혀 다릅니다. 예술가가 아닌 디자이너로서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프로덕션과 대행사, 광고주와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인 업무가 계속되면서 내 취향과 전혀 다른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수정 작업들을 받기도 하면서 취업 전에 힘들게 공부했던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디자이너로서 나아갈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사수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수의 존재는 그저 단순히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수는 회사의 규모가 크던 작던, 업무의 난이도가 어떻던 간에 나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업무 노하우부터 하다못해 대표나 실장의 디자인 취향까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 중에서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공감하는 말인데, 저 역시도 만약에 그때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옆자리 앞자리에서 함께하면서 동료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와 디자인적인 방향성이 다른 동료들의 작업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매 프로젝트마다 다른 디자인 방향 속에서 빛을 내는 동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겠지만 시간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얼마나 쌓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봉이 터무니없이 적은 회사입니다.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하루에 3군데 정도 면접을 보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다 붙은 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와야 되니까 하루에 면접 일정을 전부 잡았었는데, 첫 번째로 면접을 본 아주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신입이긴 하지만 높은 연봉도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후에 합격을 했었는데, 두 번째로 면접을 본 회사에도 같은 연봉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그 연봉은 디자인팀 과장님이 받으시는 연봉이라고 너무 놀라셔서 인사 담당자분이랑 디자이너분이 저를 현실도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로 면접 본 회사도 합격할지 모르는 상태고, 이게 디자이너의 현실이구나, 여기가 첫 번째보다 규모가 큰 곳이니까 여기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제시했던 연봉보다 많이 낮춰서 입사하라는 제의를 수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사에 면접을 가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불참한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차피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한 터미널이랑 위치가 가까운 곳이라 면접을 보았는데, 세 회사 중에서 가장 포트폴리오가 좋은 회사였고 그럼에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두 번째 면접에서 절망하고 그 회사를 갔으면 진짜 아찔했을 것 같은데, 앞선 얘기가 길었지만 이렇듯 면접을 보시면 회사의 규모나 연봉이 비례하지도 않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가끔씩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고 여길 다니면 충분히 뽀글 쌓고 이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진짜 2년만 버티자 하면서 아주 작은 연봉에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많이 도움은 되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면서 워크플로우와 프로세스가 발전했고 현재는 어떤 회사가 훌륭한 디자이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로 평가가 달라지는 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저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낮춰가면서까지 적은 연봉에 매일 야근하면서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신입으로서 평균에서 너무 올라간 연봉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프를 쌓을 목적으로 입사했고 어디라도 붙은 다음에 일단 버티다가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를 다닌다면 여러분과 회사 모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조건으로 입사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점점 지쳐갈 텐데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월급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들의 회사들이어도 앞서 말씀드렸듯 연봉이 생각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낮은 연차 기준으로 디자인의 비중이 적은 회사입니다. 앞에 전제를 낮은 연차로 했는데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분들은 회사의 규모가 크건 작건 산업 분야가 식품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분야든 경험을 통해 맞춰가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신입이나 너무 낮은 연차의 디자이너의 경우 자칫 잘못했다가 불경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메인이 아닌 회사들에서는 다른 분야가 메인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와 인력 채용이 적고 다른 파트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직군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예를 들면 영업의 파워가 나머지 직군에 비해 강하게 강한 경우 디자인을 과도하게 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디자인이 산으로 가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아서 중간에 계속 싸우다가 잘 안되면 나중에는 모든 게 디자이너의 탓으로 돌아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협업의 관점에서 서로를 위해가면서 맞춰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직군보다 규모가 작으니 회사의 방침이나 구조조정에 휘둘리기 쉽고 다른 부서들을 지원해주는 지원부서 정도로 묶여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안 그렇고 좋은 회사들도 많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사실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의 큰 기업들 디자인이 메인인 회사가 아니라면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거나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이 모든 과정들의 제일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근본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이 메인이 아니니 불법 크랙을 쓰는 걸 당연하게 바라보고 또 디자인이 메인이 아니니 규모가 작아 사수나 동료가 없고 연봉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집에서 거리가 먼 회사입니다. 잠깐 혹시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가서 회사와 집이 구분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의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근처에 고시원 같은 아주 작은 방을 계약해서 2년 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의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집과 회사가 구분되지 않고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변화했었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먼 거리의 회사를 다니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일이랑 삶이 구분이 안 되고 회사 근처에 산다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수정 안 시킬 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불러서 수정시키거나 컴퓨터가 꺼졌으니 원격 끊겼다고 자기 컴퓨터를 켜달라거나 주말에 회사 나가서 자기 컴퓨터 렌더 잘 걸리고 있는지 또 렌더팜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라고 하는 아주 혈압 오르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먼 경우에는 더 문제인데 혈압 오르는 상황들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거리만 먼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는 평일에 출퇴근하는 것 이상으로 업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역시 퇴근을 했음에도 이동 시간 때문에 칼퇴를 해도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회사 이후의 삶이나 개인의 발전이 가능한 시간들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간은 디자이너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해드려도 되는지 좀 그렇긴 한데 디자이너다 보니 야근 때문에 늦은 밤이나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집이 멀다고 택시비를 일정 금액 이상 안 해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심지어 본인이 시켜놓고 쓸데없이 왜 야근을 하냐고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이너가 피해야 하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사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제가 모르는 회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회사를 알아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는 더 매운맛이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너무 순한 맛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저만의 나쁜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들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피해한 회사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